상대성 이론을 괴물 취급한 마이클슨. 존경하는 마이클슨 박사님, 당신이 과학자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키가 1m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로 당신이 물리학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당신의 정밀한 실험 작업은 상대성 이론이 발전할 길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쏘아낸 빛이 로렌츠와 피츠제랄드의 생각을 이끌어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연구가 없었다면 이 이론은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는 추측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검증은 이 이론이 최초로 얻은 실험적 기초였습니다. 앨버트 에이브러함 마이클슨은 미국의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다. 정밀한 광학기기 발명 및 스펙트럼 이론, 도량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그는 190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1931년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갔을 때 특별히 마이클슨을 방문해 위에서 인용한 말로 직접 마이클슨에게 경의를 표했다. 마이클슨은 아인슈타인의 칭찬을 다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내 실험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괴물에게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유감스럽군요. 이때 마이클슨은 79세였는데 혹시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려진 걸까? 당시 상대성 이론은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아 높은 명성을 얻은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하지만 마이클슨은 자신이 상대성 이론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는커녕 유감을 느꼈다. 이 일의 자초지종을 확실히 알아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마이클슨은 1852년 12월 19일 폴란드의 작은 마을인 스제일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방직품 상점을 경영했고 어머니도 상인의 딸이었다. 19세기 중반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으로 많은 유럽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마이클슨의 고모들이 모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슨의 가족도 1856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해 마이클슨은 겨우 4살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파나마로 간 다음 기차와 카누, 노새 등을 몇 차례 갈아타고 이동한 끝에 마지막으로 원양기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마이클슨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방과 후 학교에 남아 물리 실험 기구를 청소하고 매달 $3를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광학에 흥미가 많은 분이었는데 늘 마이클슨에게 기묘한 광학 현상을 보여주시곤 했다. 이 때문에 마이클슨은 과학, 특히 광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마이클슨은 평생 그 교장 선생님을 잊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엄격하고 철저한 훈련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나를 아끼셨고 나를 가르치는데 엄격하셨어요. 특히 수학 방면에서 그랬죠. 당신의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선생님께 받은 수학 훈련에 감사했어요. 마이클슨은 16살에 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반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대학교에 가기 전 마이클슨은 교장 선생님께 의견을 여쭈었다. 아나폴리스의 해군 사관학교에 가렴. 우리 학교에도 할당된 정원이 있단다. 왜 그 학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는 훌륭한 광학 실험을 배울 수 있거든.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생활비랑 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단다. 졸업 후에 직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대우도 훌륭해. 마이클슨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해군 사관학교에 응시했고 입학시험에서 훌륭한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하원 의원이 인맥으로 다른 사람을 입학시키면서 그 자리를 빼앗겼다. 마이클슨은 오기가 생겨 반드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까지 가는 여비를 마련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그랜트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그랜트 대통령은 젊은이의 결의와 용기에 감탄해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허락했다. 이후 마이클슨은 내 이력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서 시작됐다 라고 말하곤 했다. 마이클슨은 1873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물리학 교사로 채용되었다. 이때 그는 실험실에서 빛의 전파 속도를 측정하는 데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빛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빨라 초속 30만 킬로미터나 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마이클슨은 이런 말을 했다. 광속의 수치는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방법으로 광속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속 측정이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1877년 11월에 마이클슨은 광속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러나 그는 계측 설비를 구입할 돈이 없었다. 다행히 그의 장인이 부유한 편이라 마이클슨의 연구를 지원해 주었다. 장인은 설비 구입비로 $2,000를 주었는데 당시에는 꽤 큰 액수여서 순조롭게 실험을 끝낼 수 있었다. 이 실험으로 마이클슨은 광속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냈고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주목받았다. 마이클슨의 고향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현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우리 지역 포목상 세뮤얼 씨의 아들인 마이클슨 해군 소위는 광속을 측정하여 놀랄만한 발견을 이뤘고 세상 사람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이때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에테르였다. 물리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를 통해 전파된다고 여겼고 에테르는 너무 신비로운 물질이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믿었다. 에테르를 찾으려는 실험이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마이클슨은 이때 광속 측정으로 명성을 얻었기에 사람들이 당신의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에테르를 찾는 실험을 하면 좋겠다 라고 권유했다. 1887년까지 마이클슨은 당시 가장 선진적인 광학기기를 사용해 몇 년이나 실험했지만 에테르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1년 중 여러 시기, 즉 계절별로 각각 실험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에테르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마이클슨의 실험 설계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상세하고 까다로운 분석 결과 마이클슨의 실험 설계는 문제가 없었다. 결국 마이클슨의 실험은 에테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과학자가 상상해낸 물질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미국 물리학자 멜레커는 그때 이렇게 주장했다. 마이클슨의 실험 결과는 불합리하고 해석할 수 없는 실험적 사실을 보여줘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로런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슨의 결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영국 물리학자 레일리 남작도 한숨을 쉬었다. 마이클슨의 실험 결과는 정말 기운 빠지는 내용이에요. 마이클슨의 실험으로 에테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인데도 그는 죽을 때까지 에테르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년에는 귀여운 에테르라는 말도 자주 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출간한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비록 상대성 이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이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슨은 1931년에 사망했으므로 이 책은 1927년에 쓰였다. 1927년이면 이미 상대성 이론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이론으로 인식되었을 때다. 그런데도 마이클슨은 상대성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극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상대성 이론에 공헌한 것을 기뻐하기보다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마이클슨이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는 평생 광학을 정밀하게 실험했고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물리학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이클슨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물리학 발전은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수점 6개짜리 이상에서야 이 물리학 발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밀한 실험은 물리학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실험을 이끌어줄 이론이 없다면 아무리 정밀한 측정이라도 그 의의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마이클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광학 실험을 진행했지만 물리학에서 중대한 변혁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생각해보자. 이론이야말로 당신이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뜻일까? 실험 중 측량한 내용을 관찰할 때는 누구든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미리부터 들어있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관찰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름에 대한 아무런 이론적 지식이 없다면 구름을 한참 바라봐도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구름이 참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기상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관찰하고 예측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론이 무엇을 관찰할지 결정한다 라는 말의 의미다. 마이클슨은 이론과 가설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을 제시해도 관심이 없거나 무지했다. 어느 날 그가 한 천문학자에게 물었다. 영국의 에딩턴이 말하는 항성 이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딩턴은 물보다 밀도가 3만 배 높은 항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슨이 급히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러면 납보다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납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천문학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슨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에딩턴의 이론이 틀렸겠군요. 에딩턴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다. 우주에는 백색 외성이라는 항성이 있는데 그 항성의 물질은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몇만 배나 높다. 하지만 이런 신기한 결론을 마이클슨은 절대 믿지 않았다. 마이클슨은 실험에만 몰두했고 새로운 이론에는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대학원생과 같이 실험하는 것도 싫어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줄곧 상대성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1931년에 마이클슨의 병이 위독해지자 많은 과학자가 그를 찾아왔다. 손님이 오면 그의 아내가 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춰 부탁했다. 상대성 이론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화를 낼 거예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